식사를 거의 끝내갈 무렵 현관 앞이 왁자지껄해지더니 주인종이 울렸다. 홍영이는 커튼이 열린 창문 너머로 시선을 주었다. 어느 사이 우윳빛 안개의 흐름은 거쳐버렸고 황금 햇살을 받은 수면이며 새순이 돋아오르는 산성의 숲에서는 반짝이는 반사광이 눈부시도록 일고 있었다. 그녀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벌써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얼른 옷을 갈아입었다. 식사하기 전에 화장을 해둔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네, 저희들입니다. 사진반 학생들입니다. 응, 그래? 벌써 왔니?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준비해가지고 곧 나갈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마당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여태껏 자신의 체온이 날아가지 않은 아파트 공간에 아무리 학생들이라 하지만 들어오라고 하기가 썩 내키지 않았다. 그들의 후각이 예민하다면 틀림없이 이 취치를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한꺼번에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우르륵 우르륵 하면서 들려왔다. 두 다리에 힘이 뻗쳐 점잖게는 도저히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다는 뜻의 음향이었다. 홍영이는 저 걸음걸이의 음향 속에는 분명히 김연길의 것도 들어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예리한 칼날로 찔린 듯한 아픔이 일었다.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단편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강렬했다. 지금 생각하니 무엇보다도 김연길에게서는 홍영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낯설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열렬하게 들어 마실 수밖에 없었다. 얼굴을 돌린다고 해서 영혼의 바닥을 녹이는 그 냄새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무지 불가사의했고 피할 수 없었으며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대로 사람을 녹여버리고 말았다.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무언가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 틀림없는 듯 했으나 그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을 둘러볼 여력이 없었다. 홍영이는 옷을 차려입고 아파트를 나섰다. 강의 수면을 타고 상류에서 내려온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한 학생들이 저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곳에 모여 있었다. 홍영이를 알아본 학생들은 꾸벅 절을 하고 그녀 곁으로 몰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벼운 웃음이 흘렀으나 그렇다고 얼굴 근육이 완전히 부러진 것은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안영들의 키는 작지만 우람한 체구와 국궁식의 가냘프고 큼직한 키가 제일 먼저 시선에 들어왔다. 홍영이의 눈과 마음은 어느덧 김연길을 찾고 있었다. 이럴 경우 참으로 자신이 짜증스럽게만 생각되기도 했다. 이제 자신의 의지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육체의 틀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일뿐이었다. 그것의 심부 깊숙한 곳에 들어앉아 있는 영혼은 이제 정말 자신의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고 만 것 같았다. 어디선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세찬 물줄기에 휩쓸려 그것은 마구 어느 방향으로 쓸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제방이 터져버린 강물이었다. 안영달의 덩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김연길이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였다. 창백한 그의 얼굴은 이제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비쳤다. 이 창백하도록 투명한 얼굴의 학생이 그 소름 끼치는 폭력의 주인공이란 말인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김연길은 웃음 띤 얼굴로 가볍게 말했다. 그래. 너희들도 잘 잤냐?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목소리가 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김연길의 작게 벌어진 두 입술 사이로 가지런한 이가 상아처럼 깨끗하게 빛을 발했다. 어디 한 군데 상하거나 쭈그러든 데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그의 모습이었다.
선생님, 어제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밤새워 시라도 한 편 쓰신 모양이죠? 국궁식의 뒤에 서 있던 여매창이가 인사를 했다. 이럴 때면 제법 신문기자 냄새를 풍기는 여매창이었다. 아니, 그럴 리가. 지난밤에는 잘 잤는걸. 홍영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얼굴이 어째 화끈거린다고 느꼈다. 자, 다들 출발하지 그래? 여학생들은 오지들 않았나? 송희경의 청순하면서도 발랄한 모습이 눈앞에 어렸다. 아직껏 잘은 모르겠지만 무한히 재미스럽고 착한 학생들인 것 같다. 언젠가 박찬호 교수가 말한 대로 이들이 그런 끔찍한 사보타조의 주인공들이란 말인가? 도무지 박 교수의 얘기가 믿기지 않았다. 일행은 아파트 단지를 걸어내렸다. 들판의 서편에 동남향으로 솟아있는 아파트의 단지에는 떠오르는 햇살이 타고 있었다. 보리가 푸르게 돋아나고 있는 들판길을 버스는 달렸다. 버스는 10,000원이었다. 그들은 입후보자들의 유세장에 가려는 유권자들이었다. 가로수 뻗어있는 도로의 여기저기에는 입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쳐져 있었다. 도로의 여기저기에는 웬 사람들을 그렇게도 많이 실은 관광버스며 타이탄들이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일났구만 일났어. 버스의 차창 밖으로 시선을 주던 안영다리가 한마디 했다. 교수님, 여당 후보의 유권자 강제동원의 현장입니다. 김연길이가 말했다. 어쩐 일인지 연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는 듯했다. 홍영희의 귀에만 그렇게 들렸을는지도 몰랐다. 대단하구나. 그녀는 가볍게 탄성을 토했다. 버스가 비지역의 읍소재지로 가까이 온 듯했다. 가로수 우거진 도로의 양옆으로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걷고 있었다. 합동 유세장으로 행하는 행렬이었다. 어째 동원된 행렬 같습니다, 선생님. 여매창이가 끼어들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자유당 시절의 3인조, 5인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야 세월이 어느 시절인데 그때는 일종의 감시조였었지. 지금은 설령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감시하지는 못할 거야. 동원된 행렬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지표의 분산을 막기 위한 나들이 구성팀일 거야. 요새 아무리 시골 사람들이지만 강제 동원하면 가만히 있질 않을걸요. 김연길이가 말했다. 하지만 행정조직을 쥐고 있는 집권당 후보의 시골 유권자 장악은 대단하지요. 여매창이가 끼어들었다. 오늘은 창가에 홍영이가 앉았고 그 옆자리에는 안영다리가 앉았다. 여매창, 국궁식, 김연길은 앉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서 있었다. 흥식이와 해창이는 어느 틈엔가 사진기를 조작하여 차창 너머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유권자들의 행렬을 렌즈에 담기 시작했다. 도로의 폭은 비록 좁았지만 포장은 되어 있었다. 포장된 지가 오래되어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길의 양편에는 연륜을 자랑하는 가로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역사가 있는 도로임을 말해주는 듯 했다. 차가 읍내로 진입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미어질 듯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다들 유세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소읍이었으나 바둑판과도 같이 도시의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도시를 가르고 있는 길의 모퉁이마다에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서들 있었다. 그들은 얼핏 보기로 책임자인 듯한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다들 여당 후보가 동원한 사람들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자금을 살포하니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포는 여당 후보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영다리가 대꾸했다.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치의 뒷면을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얘기했다.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선거는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영달은 끓어오르는 의분을 못 참겠다는 듯이 부르르 전신을 떨었다. 선생님, 여당 후보만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야당 후보가 더 뿌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홍영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야당 후보가 돈을 쓰다니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었다.
신문을 보면 선거전에서는 유권자에게 뿌리는 돈을 실탄이라고들 하고 9당 8락이니 8당 7락이니 한다. 9억을 쓰면 당선되고 8억을 쓰면 낙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점잖은 얘기라는 것이다. 20당 10락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이었다. 20억을 써야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었다. 선거 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그 정도이고 공천을 따내기 위해 소속 정당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의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심한 경우 그야말로 선거 자금의 버금가리라는 추측들인 것이다.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그 대가란 이만큼이나 엄청난 것이다. 명예,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쉽게 말해 자기 존재의 과시이다. 인간의 행동력은 이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결연한 행동을 취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이 명예심과 깊은 관계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구경철에게도 그런 막대한 자금이 있는 것일까? 대학을 졸업한 후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사업가가 아닌 구경철이 그런 재산을 모았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구경철 후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쓰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쓸 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홍영이는 안영달의 얘기에 무슨 대꾸든 할 수가 없었다. 정치와 구경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구경철이 제 아무리 새로 일어나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을 쓰지 않을 경우 당선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20당 10락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흘러나온 말일 것이다.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마음을 물질로 표시하는데 잘 길들여져 왔다. 감사나 사랑의 정도를 어떻게 측량계로 내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물질의 양과 질로서 표시하는데 아무런 어색함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제공하는 측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공받는 측에서도 거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을 제공받으면 우선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판 선거전에서의 실탄 세례이다. 인간 심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다. 이 공격에 견뎌내는 유권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구경철은 어떻게 변했을까? 대학생 시절의 그 고뇌에 찬 모습은 많이도 가셔져 있었다.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실제의 모습과 사진상의 그것은 언제나 차이가 있는 법이다. 그때 만약에 구경철이 자신의 어떤 어려운 조건도 개의치 않고 사나이답게 용감히 창원에 섰더라면 홍영이는 어쩌면 민권 변호사의 아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람은 과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미래의 이루어지기 썩 어려운 일에 대해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인간은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 즉 실제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아닐까? 야, 다 왔지만 잠시라도 영길이 너가 좀 앉아라. 안영다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영길이 잠시 주춤거리다가 덜컥 자리에 앉았다. 홍영이는 김영길을 외면하였다. 그녀의 경직된 얼굴 모습은 아무래도 예사스럽지 않았다. 만약에 안영다리가 이런 여성의 심리에 정통했었다면 뭔가를 눈치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안영달은 홍영이가 조금 전에 선거 자금에 대해 자기가 그녀에게 얘기한 내용 때문에 다소간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위주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안영달의 이런 둔감하고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덕택에 홍영이와 김영길이라는 두 이름자 밑에 꿀룩거리면서 끓고 있던 감정의 용암은 그 존재를 은폐할 수 있었다. 염해창이나 국궁시기가 보았다면 그들은 뭔가는 모르지만
조금은 부자연스런 감정의 교류가 이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홍영이는 계속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나 자기의 얘기를 잘 듣고 또 질책을 받아야 하는 측이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소녀가 되어버렸고 김영길이는 오람한 바위나 수많은 가지를 늘어뜨린 거대한 나무줄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방망이질 치는 자신의 가슴을 김영길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래저래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놀란 것은 자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구경철을 만나러 가는 길에 김영길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하는 사실의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구경철을 향하는 자신의 마음과 김영길로 기우는 자신의 열정은 자신의 내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아련하게 멀리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나는 미지근하다 못해 전혀 열기를 느낄 수 없기까지 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갈래 감정을 정리해놓고 생각해보니 정말 김영길에게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그것은 자신으로서는 불가사의했다. 어쩌면 자신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그녀로 하여금 오금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젊음도 악마와도 같은 행동력도 투명한 피부도 코를 찌를 듯한 냄새도 아니었다. 그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녀를 그렇게 쩔쩔매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녀를 그렇게 움쑥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김영길의 그 알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것은 왠지 홍영이 자신을 녹아버리게 할 것 같기도 했고 태워버리고 말 것 같기도 했다. 그것은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듯 했으나 아울러 너무나 감미롭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녀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분위기는 자신을 절해의 고도로 유인해 가고도 남을 만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그 남다른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젊음과 행동력과 피부와 체치 하나하나는 단독적으로는 그 강렬한 충격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었으나 그녀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룩되는 그만의 그 독특한 분위기에는 홍영이는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선생님, 구경철 선생님을 만나실 겁니까? 여전히 홍영이는 말이 없었다. 어떻든 이 시간을 무사히 넘겨야만 한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또 그의 가슴 안으로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버스는 시가지 한복판에 나 있는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치고 있었다. 시골 장터처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룹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그룹을 지어 서 있기도 했고 그룹을 이룬 채 위세장을 향하여 걸어가기도 했다. 우리 모두 구경철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순수하신 분입니다. 야심이랄까 욕심이랄까 하는 것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두 분은 대학의 동기생이셨다죠? 누가 그러대? 구 선생님이요. 그래. 과는 달랐지만 자신의 유세장에 홍 교수님을 초청하신 분이나 또 초청에 응하신 분이나 저희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부름에 나선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선생님, 저희들이 괜히 끼어들었나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유세장에 가고 안 가고는 오직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생님, 선생님의 성격을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자유롭고 불기의 구석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시적이시고 유약한 면도 있기 때문에
구 선생님의 추청을 번잡하고 귀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번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홍영이는 김영길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니뭐니 해도 김영길이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그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간 감미롭지 않았다. 그는 그 알 수 없는 마력으로 홍영이 자신의 혼을 빼놓고 있지 않는가. 자유롭고 불기의 구석을 가지고 있지만 시적이고 유약한 면도 가지고 있다니. 어떻게 생각하면 당돌하고 건방진 얘기인 것 같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고 타당한 말같이도 들리는 것이었다. 로터리를 한 바퀴 돈 버스는 저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데를 향해 천천히 굴러갔다. 이상하게도 홍영이는 김영길이가 학생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강의를 듣고 언제나 충고를 들어야 하는 학생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의식의 변화였다. 그가 앉아있는 쪽에서는 다시금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왠지 바위보다 더 무겁고 큰 존재가 자신의 옆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듯 했다. 선생님, 항상 저희들 뒤를 따라다니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선생님을 보살피겠습니다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혹시 서로를 놓쳐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실 경우 유세가 끝나고 학교의 정문 수의실 뒤편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긴데 모 야당 후보와 여당 후보의 운동원들이 어쩌면 힘겨루기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힘겨루기라니? 주먹으로 맞부글고 강목으로 내려치는 거죠. 어머, 너희들은 괜찮겠니?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당 후보를 위협할 정도의 세력이 아니니까요. 쟤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조심들 해야 한다. 일행은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의 행렬에 섞여 유세장을 향해 걸었다. 거리의 요수요수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면서 전단을 갈라주기도 했다. 그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 주로 중년의 부인들이었다. 구경철 후보의 전단을 갈라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당 후보 못지않게 야당 후보의 운동원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소리를 질러댔고 절을 하기도 했으며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야, 우리 애들 다들 어디 갔냐? 안영다리가 앞장서서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를 않는군. 그렇지는 않을 텐데. 구궁식이가 황새다리를 흔들면서 주변을 휘둘러 보았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구궁식의 이런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한 떼거리의 대학생들이 몰려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양심의 진정한 대변자 구경철이라든가 족벌정치, 파벌정치, 지역감정의 주범들 삼김은 물러가라라든가 갈아보자 썩은 물, 새 시대의 새 지도자 구경철 선생 등의 어깨띠, 플래카드, 전단 등을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유권자를 향해 정중하고도 진지하게 절을 했다. 왠지 그들에게는 참신하고도 뜨거운 분위기가 있었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기분을 맛보면서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들은 뭔가는 모르지만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세상이 좀 더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조금은 타당성이 있게 들리는 것이었다. 과연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진 자, 먼저 차지한 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한가. 이런 점에서 여기까지 학생들을 쫓아가는 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시골 소읍의 한적한 초등학교는 때 아닌 인파로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어디가 어딘지 누구가 누군지 두문이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주춤거리고 있을 수도 없었다. 홍영이는 학생들의 뒤를 따라 인파를 헤치고 운동장 안으로 들어갔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 고막을 찢어 놓을 듯한 스피커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삑, 삑, 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홍영이는 전신이 자지러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여기는 비지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곧
비지역 12대 국회의원 재선거를 위한 입 후보자들의 유세를 시작하겠으니 유세장에 입장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 후보자 대기 천막 안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은 자리를 비켜주시고 특히 단상에 올라와 있는 방송국 신문사의 기자들은 단상에서 내려가 주십시오. 삑. 선거관리위원회의 긴 안내방송 뒤에는 고막을 찢는 그 긴 기계음이 일었다. 그 기계음은 마치도 안내방송을 깔아뭉개버릴 양으로 만들어져 흘러나온 듯 했다. 귓구멍을 자지러지게 하는 금속성에 밀려 안내방송의 내용은 아득히 멀어져 버렸다. 선생님,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한가운데 인파 속에 섞이지를 마시고 저쪽 교사 건물이 복도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김영길이 홍영이의 귀에 수근거렸다. 그녀는 두 귀가 갑자기 화끈 달아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한 부드러움과 열기를 담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한 김영길은 홍영이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아 이리저리 밀리는 인파에서 보호했다. 그런 자세로 그는 그녀를 교사가 있는 쪽으로 인도했다. 영길은 가슴 안에 거의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다시피 했으나 워낙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리는 판국이라 누구 하나 눈여겨볼 턱이 없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어닥치고 이것에 대항하여 영길이가 홍영이를 두 팔로 뒤에서 보호하려 하니 자연 그녀는 이제 그만 그의 품 안에 안기고 말았다. 안영자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제각기 인파에 밀려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홍영이는 숨이 콱 막히는 가슴의 압박감을 느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영길이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포옹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 압박감은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황홀감과 연결되었다. 황홀감에 이어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강렬한 전류와도 같은 어떤 충격적인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홍영이를 꼭 껴안다시피 한 김영길은 인파를 헤치면서 막무가내로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인파를 헤쳐나가느라 힘이 들었던지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쿵쿵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홍영이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등과 어깨 그리고 팔뚝에 와닿는 영길의 육체는 예의 그 고무와도 같은 탄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너무나 당황하였다. 인파에 치여 움쭉달싹할 수 없는 그녀는 영길의 육체가 이르는 그 강렬한 탄력의 굴곡과 강약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영길의 가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힘으로 인파 속을 향해 냅다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기이하게도 길이 뚫렸다. 연약한 그녀의 몸이었지만 자신의 육신을 내던지는 서슬이 너무나 강력하니 다들 어렵게 틈을 내어준 것이었다. 품 안에서 홍영이를 놓쳐버린 김영길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선생님, 운동장으로 나오지 말고 복도 안에 계십시오. 응,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자칫 하다가는 또다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아온 이성과 의지가 도무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홍영이는 정말 울고 싶었다. 자신의 마음과 육신은 왜 이렇게도 열렬하게 이성과 의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만 하는 것일까?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다. 그러나 역시 김영길은 너무나 강렬한 마취제였다. 그녀로서는 도저히 자신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렇다. 구경철을 만나자. 그가 무슨 자신의 이 막다른 감정의 도피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은근하며 지나간 세월의 아련한 추억이 있지 않은가. 김영길은 복도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는 말을 홍영이에게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